오늘 목요일입니다. 아우, 요즘에는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예,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제 3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관련된 인서트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 신북방 정책도 확고히 정착 발전시키는 등 우리의 외교 지평급 이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풍부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네. 또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으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직접 대통령과 함께 공유하고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원숙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뭐 정용 장관 본인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의 시각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4년 대통령 하고서도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의 개각 발표 그리고 송영길 외교위원장의 평가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 앞서 하태경 의원의 평가 들어보셨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에 나왔던 멘트들이었는데요. 개각 총평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이건 우선 박영선 장관 출마를 고려한 개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뭐 피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보면 외교부의 경우는 예. 사실 청와대 참모 1년이면 이빨 5개가 나가고 장관 1년 하면 이빨 2개가 나간다. 예. 뭐 그런 얘기가 돕니다. 예. 그런데 강경화 장관 지금 4년 했으니 예. 정말 그 뭐 뼈도 이상이 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가 됐고 그리고 그 교체한 분이 정의용 실장이잖아요. 이 정의용 내정자는 사실 그 대미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대미 관계에 좀 더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하태경 의원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태경 의원은 주사파 골수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보다 대통령께서 그 한미 관계나 미국에 대한 시각 혹은 자료, 지식, 판단력이 떨어지겠습니까? 전 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뭐 사실 무난한 인사를 했다고 보는데 네. 특히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해보니 여성 장관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대다수가 이 문화부 장관은 조금 문화 마인드가 있는 분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예. 저는 심약해서 그 과정을 견딜 수가 없다. 과정이라면 청문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예. 네. 그래서 고사를 해서. 네, 많은 분이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황희 의원이 이제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됐군요. 네, 관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제 사실 박영선 장관의 사실상의 서울시장 출마와 그리고 이제 강경화 장관에 대한 교체가 이번 인사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강경화 장관에 대해 가지고 뭐 김여정이 말하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좀 다소 이제 좀 과도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변한 외교 안보 환경이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 뭐 북한에서 그런 언급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바이든 정부의 교체가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와 발을 맞춰왔던 우리 정부의 외교 어쨌든 라인이 사실상 이제는 방식을 좀 전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억하지만 트럼프가 있을 때 외교라는 것은 특사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트럼프를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뭔가 좀 트럼프 이렇게. 쪽의 핵심 관계자와 네. 1대1로 회담을 해가지고 뭔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형태로 이제 외교가 많이 진행되었던 인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그 이도훈 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서훈, 정의용 이런 분들이 특사로 가기도 하고 그랬죠.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던 것이 우리 기억인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과 동시에 이제 뭐 국무장관도 그렇고 핵심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자간 외교 등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다자간 외교라는 거는 이 특사 외교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 외교 시스템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사라는 예, 건 예. 가가지고 사실 1대1로 얘기를 했을 때 그 형식보다 내용이 좀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한다면은 네. 다자간 외교라는 건 형식도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끼게 될 것이고 이번에 바이든 취임하면서 한일과 동시에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일본도 끼고 근데 일본은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강경화 장관보다는 좀 더 4강 외교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능숙한 사람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네.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 강 장관이 물론 뭐 이제 유엔 생활도 오래 하고 해가지고 외교적인 뭐 예의나 아니면은 영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지만은 네. 다만 또 아까 말했던 4강 외교를 다뤘던 주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약점이 노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국회에 와서 답변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F-35 전투기가 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보유하지도 않고 있었던 적도 있고 그거 외에도 보면 뭐 그 전략 핵과 전술 핵을 구분 못한다든지 이런 건 예. 사실 외교보다는 안보 영역에 가까운 것인데 그런 그렇죠. 게 주제로 네. 나오다 보니까 강 장관이 약점을 노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실무를 맡아서 이제 활동했던 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이제 낙점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봅니다. 미국의 변화에 맞춘.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재미있게 박상대 강태공 4588님께서 사람한테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똥똥 이렇게 치아라고 해야 올려주시더라고요. 치아라고 해야 돼. 치아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습니다. 동물을 우리 평소에는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네. 하는데 이제 이게 국어 사전에 보면 아마 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이빨 이렇게 아, 네, 예, 죄송합니다.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때는 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바로 또 아,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5007님은 최민희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장관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치아가 5개, 치아가 2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이든 이제 취임식 네. 혹시 이제 나중에라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영끌 통합, 영끌 민주주의, 영혼을 끌어모아 끌어모아서. 통합하겠다. 네, 영혼을 끌어모아 더 강한 연합을 이루겠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민주주의라는 말로 시작해서 민주주의로 끝났더라고요. 이건 미국의 현 상황을 반영한 그런 예. 취임사였다고 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외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중국이란 언급조차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이런 정도예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미국이 중심이 돼서 미국 내의 단합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잠깐 그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까 보는데 중요한 게 캠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커트 캠벨. 그 사람이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되었는데 이게 원래 그 민주당은 두 개의 한국 정책에 기초해 있거든요. 네. 사실 미국이 다 그렇죠, 주류가. 그런데 이분이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네. 두 개의 한국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대북 관계에 반영될 것인가, 북미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게 좀 관심거리고,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과 그 하위의 의미로서의 한반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실무 핵심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또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안보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아까 제가 이제 언급할 때 결국에는 뭐 박영선 장관의 교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박영선 장관이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할 것이냐 말 거냐의 기로에 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마지막 개각인데 그 전에 거기에 동참한 거로 봐가지고는 민주당도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님께서 문화부 장관 후보자를 여성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좀 다소 이제 청문회 이런 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취재를 해오셨는데 저희도 이제 사실 한정혜 의원을 청문회에서 저희가 했을 때 저희 당 의원들이 뭐 오늘 뉴스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정혜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놨습니다. 어제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왜냐하면 도덕적인 면에서도 검증해봤는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기본적으로 환경 쪽에는 전문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청문회라는 것이 야당의 반대를 두려워해가지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아까 이 관운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본인의 관운이 장관에 닿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셨던 분들이 당황하셔서 못 나오신 게 아닌가. 예, 자기 예. 관리가 철저한 분이라면은 야당도 전혀 그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게 대표적인 게 한정혜 장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전에 임명장 수여가 됐고 오후에 이제 세종청사에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처음으로 이제 그 공수처가 출범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선 공수처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정했다.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하는데 의미는 두 가지죠. 하나는 검찰개혁,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이 첫 단계에 들어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 대상이 청와대 주변, 대통령 주변, 그리고 특히 판사, 검사, 예. 그리고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부패 문제를 담당하는 권력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를 주장했던 게 처음에는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네, 네. 이건 늘 우리나라 역사적 경험상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그 주변에서 그 부패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네. 대해서 이게 논의가 된 것만 해도 20년이 넘어서 일단 이 두 가지 목적, 검찰개혁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이라는 이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또 다른 권력기관, 네.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권력기관이 생겼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인사청문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네. 김진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도 큰 잡음 없이 끝났다는 좀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도덕적인 면보다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김진우 공수처장이 첫째로는 중립적으로 이걸 관리할 의사가 있느냐, 예. 두 번째로는 또 수사에 대해 가지고 실무 역량이 있느냐를 이제 많이 살폈거든요. 근데 뭐 중립성에 대해 가지고는 답변한 내용에서는 크게 결격 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수사 역량이나 수사에 대한 의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아직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앞으로 이제 사실 사건이 집중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랬을 때 저희가 다 떠맡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공수처와 이제 검찰의 업무 분장이 모호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권력에 대한 수사에 특화된 기관으로서 남으려면은 그걸 좀 더 커버할 수 있을 정도 수사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후보자께서 결국에는 공수처가 이제 처음 출범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차장 인선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차장 인선. 예, 차장은 꼭 이제 수사 실무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고 예. 지금 이 공수처라는 것이 검찰의 작지만 매운 버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권력형 비리를 상대로 해야 되는 조직인데 너무 이제 수사력이 떨어지는 조직이면 곤란하다. 오히려 그게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의 인선 그리고 차장 이런 곳에서는 야당이 주장한 대로 수사력 꼭 검찰 출신이라 꼭 배제할 것이 아니라 수사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수처의 출범 취지에 맞을 수 있는 수사가 이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봅니다. 청취자 6990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네. 공수처 출범이 과연 입법 취지에 맞게 위상 정립을 할지는 1호 사건을 봐야겠죠. 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누구누구 1호라며 설왕설래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봅니다. 정치권에서 입김 넣으려는 의도, 공수처 차장 임명 등 추호의 외압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눈 부릅뜨고 낱낱이 지켜볼 겁니다. 뭐 이런 의견도 좀 근데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는 어제 청문회 보면서 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이제 공수처장이 곧 돼요. 네. 임명장 받았어요. 받았어요. 공수처장이 예. 변협 추천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 변협은 사실 좀 보수적, 중도 보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분의 정치적 중립성은 애초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처럼 저는 공허한 질문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지키겠다고 할 테니까. 예. 오히려 그의 발언, 답변 과정에서 의미 있는 답변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네. 첫째는 그 특수부의 수사 기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많다는 거. 특히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 그동안의 이렇게. 검찰 수사의 네, 한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 두 번째는
공수처 일반 수사 검사는 검찰에서 파견받지 않겠다. 네네. 이 부분은 현직 검찰이 넘어오는 일은 없을 그렇죠. 것이다. 음. 그런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네. 검사 출신을 다 배제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차장의 경우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럼 될 수 있지 찾아보니까 네. 우선 검사 출신 있을 것 같고요. 두 예. 번째는 경찰 출신도 가능하더라고요. 예. 세 번째는 변호사들 중에 그 정부 기관에 오래 들어가서 뭐 군 의문사 진상위원회라든지 예, 예. 이렇게 조사와 수사를 해본 분들이 있겠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상이라 애초 생각한 것보다는 검사만 가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인재풀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 저는 이제 공수처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조직이 되려고 그러면은 파견 형식은 저도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 봅니다. 지양. 예, 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공수처 검사도 사실 법에 따라 가지고 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회 동안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최장 9년까지 이제 공수처 검사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수처라는 조직의 일체화된 어떤 그런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언제든지 검찰로 돌아갈 수 있는 공수처 검사라 그런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검찰에 대한 수사를 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부분은 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라면은 독립성이라 함은 완전하게 인사적으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보궐선거 부산시장, 서울시장 본격적으로 이제 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앞서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영선 장관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제 뭐 사임 이제 하기로 했고 최민희 의원님. 네. 지금 우상호 의원 혼자 오랫동안 뛰어왔는데 이제 박 장관이 이제 여기 판에 딱 뛰어들면 좀 민주당은 좀 뭔가 좀 체제가 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 언론이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예. 이게 도전자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장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냐 재보궐이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막 판을 만드는 건 사실 그건 도리가 아니죠. 도리가 그래서 아니고 모양새가 안 좋다. 네, 모양새도 안 좋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우상호 의원이 혼자 깃발 딱 굽고 좀 외롭다고도 보이고 열심히 하고 일도 여러 번 같이 해봐서 매우 유능한 분이세요. 예. 그리고 인성도 훌륭하고 그리고 큰일을 해내도 탄핵 과정에서 원내대표였어요. 근데 별로 자기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예. 사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선거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역할을 해왔던 거죠. 박영선 장관은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일을 아주 잘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옴무파탈, 판무파탈 말하는데 그 두 개가 섞인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중적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다른 건데 예. 둘 다 되게 정치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온갖 그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경선 과정에서 토론을 하면 네. 그게 마치 그 유명한 그 요새 어게인 그 노래 경선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오히려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저 중진이고 아는 게 많고 경험도 많고 풍부하다고 막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최고위원께 사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토론은요. 민주당 토론은 관심 못 받습니다. 예, 토론은 그래요? 저희가 야권의 범야권에 확실한 토론 흥행 주자가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이 토론하시면은 모두가 채널 고정입니다. 안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도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예. 토론은 무조건 흥행입니다. 저희가. 예,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흥행은 또 여러 가지 흥행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우리 후보군들이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길 기대하고요. 예. 그 전체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여당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우상호 의원이 혼자 좀 독주하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해소된 건 호재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박영선 장관도 이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다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소에 좀 당차던 박영선 장관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게 이제 호사가들은 최근에 이제 여당 지지율이 좀 침체기 있었던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분석을 하는데 앞으로 레이스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야권에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뭐 김종인 위원장과 아니면 국민의당 측의 이제 인사들 간에 네. 설전이 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안 대표 측에서 상당히 이제 그 입당을 제외하고는 다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면 또 이제 라운드 2로 넘어가는 건데 네. 입당 빼놓고 다 하겠다 그러면 입당이나 합당은 왜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사실상 형식적으로 뭐 이제 거의 다 통합인데 그 입당 도장만 못 찍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치열한 라운드 2가 벌어질 거로 보이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결국엔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는 그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의 이제 주류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부 갈등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확실히 내부 인지부터 우린 다져놔야 된다. 아, 정체성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내용적으로는 합당인데 합당을 안 하려는 굳이 안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께서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 해오시면서 계속 제3지대론 같은 것들을 많이 설파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서울시장 당선된 이후에도 그러면 제3지대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 아, 지금은- 판은 깔아놓고 팽당할 수 있다? 지금은 그러니까 당선을 위해 가지고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그 의지를 밝히고 계시지만은 예. 정작 또 이제 대선판이 펼쳐지고 이러면 제3세력화 시도할 가능성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게 옛날에 민주당이랑 같이 하시고도 제3세력화 시도하셨어요.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등장하셨던 2011년, 20년, 12년 이때는 제3세력 이미지가 풍겼다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과 함께 하실 때는 그 제1, 야당이 같이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역시나 원심력을 버티지 못하고 또 제3지대로 설파하셨거든요. 네. 지금도 국민의힘에 가까워지는 모양새지만은 뭔가 이거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은 네. 나중에 또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 내가 인기가 있나 보다 하면서 또 이제 또 3지대론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확실히 우리 팀이냐. 알겠습니다. 저 반론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 저기 뉴스 듣고 네. 예,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최민희 의원님의 반론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본부의 최고의 코너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이 오케이님께서 이준석 최고위원님 오늘 균형감 있는 의견 제시 참 좋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김인홍님은 최민희 전 의원님 항상 명확한 팩트 설명 가슴이 시원해져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라고 주셨는데요. 앞서 범야권 후보자 토론 관련해서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께서 반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사이에 네. 그 오고 가는 설전이 국민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그건 맞죠. 네. 그런데 그건 왜 드러나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안잘알이라서 그래요. 안철수 대표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예. 이게 국민의힘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2012년에 민주당이 당한 거 이제 그때는 제3자의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받겠지만 예. 당해보면 어떨지 알 것이다. 뭐 이런 당해봐야 한다. 다 당해봐야 하는데 보니까 국민의힘에도 안할못 계신 거예요. 예. 이 중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저 설전, 더 대결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길 것이다. 네. 구도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놓치셨어요. 안 대표 그냥 조건 없이 입당했어야 돼요. 그래야 경선 국민 여론조사 100%이기 때문에 해볼 만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이미 지금 입당한데도 많이 디스카운트 되셔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고 딱 한 가지 제가 우리 그 이준석 비대위원님 말씀에 동의 안 하는 건 그분 토론을 기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저는. 재밌잖아요, 무슨. 네. 안 잘할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네. 저는 제가 그 대한민국의 안철수 대표랑 토론을 해본 몇 안 되는 사람으로서 저랑 국회의원을 붙었기 때문에 토론해봤거든요.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보증합니다, 경영님.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가보고 마치도록 하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인사 듣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야 한다,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서 코로나19와 방역의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정부의 재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완적인 그런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재난 기본소득 10만 원 상당히 여기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또 이제 정부라든가 당에서는 앞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기준을 좀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할 때는 저는 그 선별 지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정부가 뭐 보상이란 개념은 안 맞지만 지원하는 피해를 입은 분들의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네. 그래서 보상 혹은 지원 네.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코로나19가 3차 팬데믹이 지금 조금은 잦아들고 있고 이 점에선 정세균 총리가 아주 안정감 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차 팬데믹이 명절 전후해서 조금 가라앉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지역 화폐 형식으로 3개월 정도 반드시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권은 대권 후보들 간에 이렇게 국민들을 어떻게 잘 다독이고 그리고 보상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경쟁하는 거잖아요.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그래서 이런 경쟁은 사실 참 이득이 되는 경쟁이고 이 경쟁의 결과 국민들은 선별 지원으로 가든 모두에게 지원하든 어쨌든 국민들을 지원하자는 경쟁이잖아요. 이런 경쟁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워낙 이낙연 대표님과 정세균 국민총리님은 연세도 있고 그리고 절제된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직선적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 그 선배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깍듯하게 절제의 언어로 대응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쟁은 계속해도 좋겠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하면 다 같이 승복하자. 이런 태도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요? 저는 결국에는 이제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지급이 됐고 계속 정치권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재난지원금 논쟁 벌일 때는 지난해 코로나2 팬데믹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랬습니다. 금액도 결정하고 형식도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그때 정치권에서 던졌던 금액에 비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금액이 굉장히 약소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르고 사실 재정 여력이라는 것이 갈수록 열화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1차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가구당 뭐 80만 원, 100만 원 뭐 우리가 지자체가 더 얹어주고 뭐 이런 거 다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지사마저도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 지사마저도 1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사실 이낙연 대표께서 주도하신 것으로 알려진 여당에서는 이걸 계속해야 되는데 하기 어려우니까 그 휴대폰 요금 2만 원 지원 이것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지를 계속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력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약간 기대를 하는 부분이 이 논쟁 자체가 이제 사실 야권도 사실 이 틀 안에 들어 있는데 저희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장기화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아껴야 되는 것이고 소비 진작의 효과가 아까 있다는 것으로 그 주장되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직접 지원 형태. 가장 힘든 분한테 돌아가는 형태의 지원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길어질 것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돈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이 외식 갔는데 누구는 치킨 먹고 싶다고 누구는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마음 같아서는 둘 다 먹고 싶을 겁니다. 둘 다 사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거기 있어가지고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절박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두 분 인사하기 전에 속보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이 오늘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속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